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저희가 이제 7일날, 8월 7일 처음 이렇게 봐가지고, 3주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 물론 이제 여러분은 며칠 있다가 또 계약하겠지만요. 어, 잠시만요. 제가 어제 저희 프로젝트 파일을 공유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채팅창에 보시면 오늘 제가 링크를 공유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빌드 파일 링크. 예, 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두 개 한 번에 묶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한 6기가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대용량 파일이기 때문에 뭐 기한을 뭐 정해두지 않고 업로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이제 개인 클라우드에 이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오늘부터 30일 정도 제가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링크를 타고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학교 쪽에서 링크를 한번 공유 드릴 건데, 이제 이후에 기간이 지나도 혹시, 어, 파일을 다운로드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경우는 이제 학교 쪽에서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 개인 메일로 제가 강사님 제가 전에 한번 같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인데요. 제가 좀 빌드 파일 가지고 좀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뭐 파일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죠. 자, 됐습니다. 실습은 잠깐만요. 제가 16강 페이지 열고요. 실습 과정은 어제부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전체 과정 복습하기. 우리 이제 8월 7일 날 처음 만나서 게임 이론이랑 공포 게임 이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같이 했었죠. 그리고 이 실습 과정 우리가 뭐 했는지 간단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시간 하면 오늘 이제 진짜로 완전히 마무리.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되는 겁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8월 29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게임 이론부터 같이 알아봅시다. 물론 이제 한 얘기 또 하는 거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요. 이윤도의 저주 지금 현재 서비스 중입니다.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그래픽을 여러분들도 이제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안았어요. 이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간단히 이야기해 드렸고요. 이 부분 중요하지 않으니까. 게임은 넓은 범위로 놀이의 한 갈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거랑 바둑이라든지 장기, 체스, 오모,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VR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다 게임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은 이제 보통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자, 이거는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애니악 같은 어, 진공관 컴퓨터 이 발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덩달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PC 게임 이제 뭐 오락실 게임부터 이제 뭐랄까요 휴대폰에 이제 TV 브라운관 TV에 연결하는 이런 팩 게임에서 시작해서 뭐 예전에 아타리라는 미국의 굉장히 전설적인 게임 회사가 있었죠. 80년, 90년대를 휘어잡던 회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PC게임이 점점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PC게임에서 또 모바일 게임으로 트렌드가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뭐 VR인지 AR인지, 뭐 증강현실, 뭐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됐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게임과 시뮬레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에이스 컴뱃과 자, 공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기 시뮬레이터의 차이가 뭐냐? 워썬더와 워게임 프로그램의 차이가 뭐냐? 자, 게임은 과장이 돼요. 왜냐? 본질적인 목표는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게임으로 통해서 플레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재미입니다. 그래서 뭐 점수라든지 승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보상 같은 거 이게 가장 게임의 중요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랑 비슷하게 만들면서도 과장되거나 이런 규칙 같은 게 존재합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좀 달라요. 시뮬레이션은요, 현실이랑 최대한 비슷한 환경, 최대한 물리 환경, 이런 뭐 자연 법칙 같은 것들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현실에서 막상 하기 어려운 이 상황들을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조종관을 한 번도 안 만져본 그 파일럿을 데려다가 바로 실제 전투기 운용하면 얼마나 또 이 교관 입장에서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로 먼저 어느 정도 감각을 익히고 나서 어 이제 실제 이제 전투기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항공기를 태워서 이렇게 훈련한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전운이 감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대비를 해야 돼요. 군사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대에 가지고 있는 사단의 규모나 군단의 규모, 편제하는 뭐 무기 체계 이런 것들로 비교해 전선의 뭐 이런 현황이나 배치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찰 위성이나 뭐 우리나라 정보 자산으로 취득한 적 병력의 위치, 무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종합해서 전투를 했을 때 어떤 전, 전술이나 이런 방법에 따라서 우리 군이 어느 지역에 피해를 입을 것이고 적군은 어느 피해를 입힐 것이고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죠.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진짜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시뮬레이션이란 게 이런 뭔가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 우리 메타버스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뜨거웠던 용어거든요. 예,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좀 가라앉긴 했는데,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가상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메타버스를 처음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우리 가상세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로블록스 처음에 게임으로 출시했다가 이번에 뭐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로 불러달라 해서 메타버스가 됐고요.
VR 챗, 뭐 제페토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 업무를 메타버스로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점점 이건 농담인데요. 점점 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점점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제 주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뭐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막 100명, 200명을 막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요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제 친구나 이제 지인들이 이제 결혼하면 아 이거 하객이 너무 안 오는 거 아니냐 하니까 제가 농담으로 그러면 결혼식을 메타버스로 해라. 그러면 내가 하객을 5천 명으로 복사해 주겠다. 뭐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우리가 뭐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가장 영향이 컸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게 옆에 혹시 확진자가 있으면 또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꺼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무슨 공모전이나 이런 거 참여했을 때 이런 앱으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시상 때 오른 적도 있었고요. 뭐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뭐 메타버스로 뭐 회식을 한다든지 관광을 간다든지 그러겠죠. 그럼 메타버스 정의 이전에는 메타버스가 없었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요, 뭐 전에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행복동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이게 유행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는 뭐 게임이었죠, 일종의. 네이톤이라고 아세요? 여러분은 뭐 카카오톡만 쓰시는 세대라 좀 모르실까요? 네이트온이랑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약간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행복동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친구랑 결혼을 하고 뭐 집을 차리고 하는 과정이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사람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개발자들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이걸 게임이라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전혀 없었을 테니까요. 어,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모호하게 게임으로 그냥 통칭하던 시절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행복동이 유독 그 전남 목포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동이랑 천년이라는 옛날에 그 MMORPG 있습니다. 거의 리니지가 나오던 시절에 병존해던 이 게임 회사가 액토즈 소프트라고 그 예전에 미르의 전설 시리즈 만들던 그런 회사였던 것 같은데 어, 그때 이제 1세대 MMORPG 게임이죠. 유독 이제 목포라는 지역에서 좀 유행했던 게임들이. 그래서 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게임이다. 뭐 메타버스라고 하기보다 메타버스는 요즘에 들어서야 구체화됐죠. 아, 메타버스는 무엇이냐? 불과 한 1, 2년 전에 애플 CEO 팀쿡도 그런 말을 했었죠. 아, 나는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다. 메타버스가 뭐냐? 그 자리에 있는 분도 아,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제 들리다가 요즘은 아, 메타버스가 자체적으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경제 규모를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 그걸 메타버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의 모태가 된 거는 사실 게임이겠죠. 이제 뭐 이제 IT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이런 SNS가, 뭐 글로벌, 이게 네트워크 통신망을 한 번에 주름 잡다가, 이제 뭐 어느 때는 또 VR이 한번 열풍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또 다다라서는 또 AR이, 지금 와서야 이제 뭐 메타버스. 그 메타버스 다음에 또 요즘 또 유행하는 게 챗 GPT죠.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뭐 AR을 활용한 게임 중에 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그때 사실 2016년도 때 제가 일본 오사카를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포켓몬고라는 서비스가 없었어요. 포켓몬고가 들어온 지 한 17년도였나 18년도였나 좀 한참 뒤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막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막 속초에 무슨 유니크한 포켓몬이 있다 해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가고, 또 그때 당시 막 속초 시장님이 뭐 오박사로 분장해가지고 막 속초 관광이랑 또 연계하시고, 이제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제가 16년도에 방문했을 때도 좀 아무래도 막 제가 그때, 여러분 혹시 오사카 옆에 나라라고 아세요? 나라. 나라라는 도시 있는데 오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형은 잘 모르겠어요. 이쪽 나라가 이쪽에 있나? 여기가 교토가 이렇게 있거든요. 나라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오사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간사이 쪽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라고 나라를 놀러 갔습니다. 근데 나라의 유명한 공원 중에 하나가 사슴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잔디벌판에 잔디공원인데 사슴을 그냥 풀어놔요. 그래서 뭐 걷다 보면 사슴이 막 몇 마리 우르 몰려와서 간식을 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또 사람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나라역에 딱 친구들이랑 내리니까 정말 막 그때 순식간에 수백 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한쪽으로. 이게 뭐지? 게다가 또 평일이었어요. 사람이 있을 만한 그런 그 도시는 아니거든요. 거기 그 나라라는 도시 자체가, 알고 봤더니 유니크한 포켓몬이 거기에 떠가지고 우르르 몰려든. 그리고,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그때는 일본 서비스 하면서, 이제 앞으로 AR이 어느 정도 이 시대의 트렌드로 이끄는 그런 큰 흐름이 되겠구나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에 또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유행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챗 GPT, 이제 됐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사실 VR의 수혜를 많이 입은 그런 대표적인 콘텐츠 중 하나다. 그래서 굳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데 게임의 공통점을 묻는다면, 자, 게임도 가상의 공간, 월드, 우리의 레벨 디자인 통해서 만들기도 했죠. 그 다음에 캐릭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묶어놓은 건 메타버스라 생각하시고, 여기는 게임입니다. 원래 게임에서는 캐릭터로 부르잖아요. 메타버스는 아바타라고 부르죠. 그리고 높은 자유도. 뭐, 자유도가 높은 게임들 보면 되게 많은 인터랙션 요소가 있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무슨 메타버스에서 단체나 이런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개발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은 뭐 메타버스들도 유니티나 언리얼 게임 엔진으로 만들죠. 그리고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베이스가 3D이기 때문에 자, 몰입감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를 직접 제작해서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여럿 있는데요. 저는 사실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이게 우후죽순, 이게 지금 요즘 막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이 공통적인 특징인데, 뭔가 이렇게 트렌드가 탁 떠오르면, 이제 세계에서 우르르 하는 콘텐츠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과연 몇 팀이나 또 살아남을지. 뭐, 이제 차이점을 찾는다고 하면, 자, 게임 자체는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다. 유저가 참여 불가능.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한옥 마을. 그러면 게임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만들어줘야 돼요. 직접 맵스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 모델링하고. 근데 요즘은요, 메타버스는요, 샌드박스화 돼가지고요. 3D 모델링과 유사한 이제 작업 툴이 메타버스 내에 탑재가 됩니다. 물론 정교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UV 매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처링이라 하죠. 이 비슷한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도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무슨 3D 뭐 관광지 뭐 경진대회 해서 뭐 이렇게 대회 참가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가지고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뭐 거기서 무슨 옷을 만든다든지 또 이런 무슨 뭐 MFT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상의 땅이나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죠. 뭐 물론 이제 리니지도 어느 정도 이런 경제나 뭐 이 거래소에 대한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죠. 자, 예를 들어 리니지의 성 같은 거, 뭐 성주가 있고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런 거 다 개발자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의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과 기반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게 메타버스의 이제 가장 어, 단명하게 이렇게 단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정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엔진을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게임 엔진이 뭐냐고 물어봤었죠. 게임 엔진은 말 그대로 게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쉽게 말해서 게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무슨 뭐 프레임워크다, 뭐 해다,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게임 엔진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 안에서도 그래픽을 구현하고, 사운드도 집어넣고, 스크립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도 구현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자, 소프트웨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언리얼이랑 유니티가 있더라. 최초의 상용 엔진은 이제 케이크 엔진이라 해서요. 이 퀘이크라는 게임이 딱 등장하면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나 그래픽 같은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엔진의 퀄리티가 막 높아지게 됐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게임 엔진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이때 유니티 엔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료로 푼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회사들 대상으로 팔았으면 그래도 한 카피당 거의 5천만 원에서 최소 수억 원에 팔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무료로 먼저 개발을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매우 고가였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직접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유니티와 언리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실 2013년도에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제가 그때 2010년, 13년도에 이제 다른 업에 있다가 우연히 이제 포털 사이트에 보면 요만한 배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의 게임 만들어 보세요. 지금은 사실 생소하지 않은 문구예요. 왜냐?
유니티, 사실 게임 개발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요즘은 유니티가 뭔지 알고, 언리얼이 뭔지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유니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하고 저는 사실 지방에 있잖아요. 이 지방 사람들한테 유니티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요. 설령 알았다 해도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요. 아, 이걸로 어떻게 한번 저 사람 한번 골탕 먹여보자. 이런 사람 아니면, 아, 유니티 엔진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니티란 게, 굉장히 생소했을 때였고, 저도 사실 그런 문구, 한 줄 카피의 문구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배우고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게임 엔진은, 지금은 이제 사실 게임 엔진이 상당히 내려가고요. 매출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렇게 요금을, 라이센스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 둘 간의 사실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혁신적인 기술. 이 수혜는 누가 얻는다? 바로 여러분이 얻는 거죠. 그리고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이 요즘은 또 세계 시장 큰 축이다. 그리고 이들 엔진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더라. 우리 그 멀티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봤죠. 뭐 빌드도 굉장히 간단했죠. 근데 언리얼 엔진이 요즘 또 잘 나가긴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와 소리밖에 안 나오죠. 어떻게 보면 여기 뭐 미국의 한 그런 협곡에서 누가 이렇게 좀 고화소 카메라로 촬영한 거 같죠. 하지만 어 게임 그래픽 일부입니다. 이게 이제 나나이티나 로맨이라 해서 우리가 그래픽 최적화 과정에서 이제 리토폴로지나 토폴로지 과정이 생략되게끔 처리해주는 기술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이제 고충이 게임 그래픽을 진짜 완전 좋게 만들고 싶은데 최적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한 모델링을 만들면 최대한 그 최적화를 해야 하는 토폴로지 과정을 무조건 따라줘야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무시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굳이 게임 엔진을 세분화한다면 종합 엔진, 사운드 엔진, 서버 엔진, 물리 엔진. 자, 물리 엔진, 하복이나 피직스. 유니티는 이제 피직스를 지원하죠. 피직스, 그리고 유니티, 언리얼, 포커스. 포커스 요즘 옛날에는 불과 한 6, 7년 전에는 잘 썼는데 지금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좀 크라인 엔진.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유니티를 활용해서 게임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게임의 제작 과정. 보통 이제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전에, 어,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이냐를 먼저 고민하죠. 하겠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게임이 과연 시장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을 거둬줄 것이고, 시장에 흥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제 객관화시켜요. 그냥, 아, 무조건 잘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시장 냉정하게 진단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자 타겟 잠재 고객층이죠. 시장 차별화 차별화는 어떤 차별화죠? 이 경쟁작이죠. 경쟁작 대비 우리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죠?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거 가지고 시장 이제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그리고 시장 진출 전략 같은 거 장기 플레이 이런 것들을 다 째는 거예요. 이제 구체화된 이제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마일스톤이라고 이 과정들이 다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제 게임 기획 단계로 나오면 콘텐츠 기획.
시스템계 이렇게 넘어가죠.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 이제 자동차로 치면 자,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설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모호해요. 프로토타이핑 안에서도 게임 그래픽이 들어가긴 하겠죠. 뭔가 이제 프로토타이핑 이후로 자, 상용화라는 거. 이제 우리가 돈을 팔기 위한 개발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 여기 게임 기업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이 이제 정식으로 다듬어져서 나오겠죠.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하는 건 뭐냐? 뭘까요? 이제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자,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 A라는 상품을 개발해서 자, 이게 시장의 반응을 한번 먼저 좀 약간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고 싶어. 그렇죠? 린 스타트업은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 어느 정도 좀 일단 소프트 런칭한 일단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다가 이게 많이 좀 돈이 되나?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좀 부정적이면 좀 고쳤다가 또 다시 내고 또 다시 한번 내보고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으면 좀 고쳤다 이거를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린 스타트를 하는 게.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자, 프로토타이핑을 먼저 만들어서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 필드 테스트 해봐. 내가 생각한 재미가 유저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냐. 아니면 유저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한번 먼저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좀 고쳐서 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론 같은 경우는, 이건 나중에 그냥 이름만 알아보세요. 뭐, 에자일이 있고, 그렇죠? 워터폴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제, 워터폴 같은 경우는 수직적인 구조.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는 거고요. 에자일은 여러 부서, 뭐, 그래픽은 그래픽, 사운드는 사운드, 프로그램 해서 동시에 같이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개발을 들어가고. 만약에 그 최종 개발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한번 테스트 맡겨보는 거죠. 최적화도 그 사이에 또 한번 우리가 제작한 게임에 문제가 있나 없나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게임 출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직군도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게임 개발 직군도 마찬가지고 뭐 멀티플레이가 들어간 게임 같은 경우는 서버 프로로 들어갈 것이고 자 기본적으로 원래 클라이언트는 이제 우리 메인 핵심 개발하는 프로그래머 기획자가 이제 설계자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디자이너도 뭐 UI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팀인가 하면 또 2D 원화 아티스트 우리 3D 아티스트 그리고 우리 쉐이더나 머티리얼만 건드는 또 테크니컬 아티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게임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테스터 직군이 있고 그러죠. 1인 개발자 이거 다 하겠죠. 1인 개발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자 보통 일반적인 게임 회사에서는 이런 직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게임이든 공간이나 사물 디자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모델링 이렇게 작업했고 자, 의상 모델링 그리고 게임 개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유니티 엔진과 비주얼 스튜디오만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해봤죠. 여러분은 혹시 그래픽 수업 한번 들어보셨던 분은 서브스탠스나 뭐 3D 맥스나 뭐 지브러시 정도는 그래도 한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진로 선택하죠. 우리 취업과 창업이 있죠. 너무 당연합니다. 취업에서도
여러분이 뭐 그래픽적인 파트다.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 요즘은 저기 해커톤이 아니라 게임잼이라고 합니다. 게임잼.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거 대회 나가서 뭐 장려상이라도 좋으니까 상을 한번 타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전문적으로 기술 배우려면 이제 학원 다니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물론 이제 대학에서 이제 게임만 전공하는 뭐 게임학과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제약이 없긴 한데 이거는 좀 먹고 사는 문제랑 좀 직결되기 때문에 어 처음에 이제 내 돈이 들어가더라 아니면 뭐 좀 빚이 들어간다든지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또 어중간하게 게임을 출시하면 또 실패 확률도 높고. 그래서 저는 사실 창업을 막 좀 권장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 창업에서 되게 실패하면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좀 종종 봤고요. 저도 좀 한때 힘들어 해본 적이 있거든요. 창업을 해서 저도 좀 힘들어가지고 아직도 좀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좀 이제 만약에 해서 뭐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창업보다. 그래서 아 이제 이 게임이라는 산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어느 정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뭐, 뭐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강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창업은 내가 대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다. 그거 진짜 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될 것 같아. 이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 그래서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나누겠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수업은.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 홈택스로도 할 수 있고 세무세 내방에서도 할 수 있다. 게임 출시는 어떻게 하는가? 뭐 개발사이자 퍼블리셔. 그냥 개발사가 자 게임 유통도 같이 하는 거. 아니면 개발 우리는 게임만 만들고 업데이트만 하고 자 마케팅은 퍼블리셔한테 맡기고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통상적인 비율인데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보통 플랫폼 사업자가 2에서 3 정도 가져간다면 뭐 퍼블리셔가 뭐 반반씩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몇 대 몇 나누겠죠. 협의에 따라서. 근데 개발사와 퍼블리셔를 같이 할 경우 한 7에서 8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 뭐 퍼블리셔는 그건 그냥 앉아서 팔기만 하느냐? 그거 아니겠죠. 뭐 로컬라이제이션 뭐 외국 뭐 여기서 다양한 언어들을 이렇게 현지화 번역이라 안 하고 현지화라 하거든요. 영어를 로컬라이제이션.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어느 정도 게임을 수정해 주는 과정.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도 하고. 그래서 뭐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뭐 리암 니슨 같은 이런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대로 또 게임 광고도 찍잖아요. 그리고 광고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퍼블리셔 역할이고요. 게임 운영도 해줍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혹시 나 개발자뿐이 아니라 마케팅 이제 게임 업계 뭐에서 뭐 프로젝트 PM이나 이런 대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면 이런 용어들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ESD는 말 그대로 마켓이다. 플랫폼 사업자이기도 하죠. 뭐 PC 게임이든 모바일이든 자 이렇게 우리가 마켓 형태로 납품하는 걸 자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이라고 했죠. ESD를 합니다. 그럼 플랫폼은 뭐냐? 우리 아까 전에 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요즘 말하는 플랫폼은 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이라서 하죠. 비디오 게임, 그리고 VR, AR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느 한 게임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렇게 지원하면 멀티 플랫폼 또는 크로스 플랫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아블로의 사례를 들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PC 게임이고, 이게 이제 스위치나 뭐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이겠죠. 멀티 플랫폼은 원 클릭 동작 하나로 이렇게 손쉽게 빌드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빌드 버튼 누르면 되죠. 자, 그러면 ESD에 입점하는 방법. 자, 일단은 당연하게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금 받을 이제 매출을 내면 입금을 받을 계좌. 자, 수수료가 들어가고. 자, 게임을 시민을 맡기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 만약에 ESD 해당 특정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자가 진단 하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게임을 등급을 자체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 게임의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서류, 뭐 통신 판매업이나 게임 제작업, 게임 배급업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구글 플레이 콘솔. 자, ESD는 구글 플레이 콘솔,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원스토어, 스팀웍스, 스토브 이렇게 있죠. 자, 구글 플레이 개발자 콘솔은 일에 한 번 할 때 $25, 3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은 11만 4천 원. 자, 이거는 연회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원스토어는 이제 한 번 이제 개발자 등록을 하면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도 이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 뭐 이제 개발자 등록하는데 뭐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마 제가 비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웍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게임 등록할 때만 $100씩 들어가더라고요. 이 스마일 게이트 스토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입점 신청을 받아서 어 이제 개발자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게임 제작업 100억, 통신 판매업은 관할 구청에서 내 방에서 신고하다. 자, 이 필요 서류들이죠. 자, 여러분 혹시 나중에 뭐 게임업을 창업한다. 뭐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러는 분이 있다면 이런 걸 일일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 현행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영리 목적의 모든 게임들은 게임물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죠. 야, 조균표 있는데 최근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매출이 적은 이런 소규모 개발자에게 어느 정도 뭐 몇십 퍼센트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등급 표시. 그리고 스팀으로 출시할 희망할 경우 자, 미국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등록을 하고 이 번호를 이제 부여받아서 입력하면 10% 세율로 이제 매출을 이제 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자, 2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